네, 오늘 주요 뉴스 브리핑은 제가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 회담했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체결하기로 했어요. 자, 2시간 정도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양국의 돈독한 관계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휴진 참여율이 15% 정도에 그쳐서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만은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무기한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의료 공백 우려는 여전히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 교수를 시작으로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휴진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울 아산병원도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간 휴진하겠다. 그리고 서울 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계의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사업자들의 진료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네, 정경윤의 뉴스 이노베이션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간략히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취재기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여의도 생활 순서입니다. 예, 지금 옷이 두꺼워서 상당히 더운데요. 자, 이현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무슨 소식입니까? 네, 22대 국회 지난달 말에 개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불자 의원이나 또 불교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회 불자 모임이죠. 정각회. 이 정각회 회원 신규 신청을 받았는데요. 네. 현재까지 여야 의원 누가 참여를 했는지 이 윤곽이 나왔다는 소식 들고 왔습니다. 예, 정각회 회원 신청을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럼? 네, 지금도 받고 하는 있어요? 중입니다. 뭐 어디 마감되고 이런 건 아니죠? 아직 못하신 분들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언제까지 해라 이런 건 없을 거예요. 네네네. 자, 제 경험과 기억을 살려보자면 뭐 대표적인 불자 의원들이 있어요. 네. 국민의힘의 지금 6선입니까? 6선의 주호영 의원. 5선이죠? 예. 아닙니다. 5선 아니에요. 5선 아니고. 6선입니까? 그리고 이헌승 네.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는 서영교 의원 등등. 근데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불자인지를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스타일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번에도 맞습니다. 이름을 올렸습니까? 네, 이번에도 네. 참여를 했고요. 네. 한번 오늘 쭉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대구 수성갑의 주호영 의원, 박대출 의원, 또 이종배 의원, 이헌승 의원, 또 뭐 서범수 의원, 예. 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청을 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뭐 민병덕, 어기구, 또 뭐 곽상원 의원, 네. 지금 서울 종로가 지역구죠. 네, 또 뭐 비례대표 중에는 박홍배 또 정의로 의원 등이 신청을 했고요. 조국혁신당에는 지금 2명이 신청을 했어요. 예. 뭐 김재원 의원, 네. 정춘생 의원 이렇게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그 가수 출신이죠. 리아라고 맞습니다. 그랬죠. 예전에 가수. 가수 리아 씨였죠. 전 국회의원 김재원 아니죠, 당연히. 네, 예. BBS에도 출연을 한 적이 몇 번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있어요. 네. 아침 전에 출연했었고 조국 대표는 아직 등록 안 했군요. 예, 아쉽게도 이름을 예. 보진 못했습니다. 지금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초선 의원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그래도. 네, 맞습니다. 뭐 우선 뭐 다선부터 한번 쭉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호영 의원 예. 또 이현승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임 회장을 맡게 됐고요. 재선인 김영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천태종 중앙신도 회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만큼 불교계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6선이잖아요. 예. 불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뭐 실제로는 정각회 모습을 드러낸 이력이 거의 없다라는 말을 추미애 의원이요? 뭐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연등회라고 민주당의 불자 의원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활발히 활동했고요. 조계종 총무도 자주 왔어요. 그 법무부 장관 네. 때도 왔었고 어쨌든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최근에 출입을 했기 네. 때문에 뭐 이번에 초선 의원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국민의힘에서는 조지현 의원이 있고요. 뭐 민주당의 곽상원 의원, 또 문대림 의원, 전진숙 의원 등이 있습니다. 예, 문대림 의원은 제주에 그 불교 행사에 자주 왔었고 그다음에 곽상원 의원은 이번 부처님 오신 날에 제가 관음종을 갔었는데 관음종의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습니다. 자기 지역과 종로니까 당연히 종로구청장이랑 나란히 앉아서 그
저기 하여튼 뭐 행사를 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마정수기도 같이 하고요. 이렇게 아, 그렇군요. 그랬습니다. 네. 자, 문대림 의원은 뭐 워낙 도지사 출마되었던 분이고 이제 이번에 배치 달았는데 청와대 맞습니다. 불자회에서도 활동했잖아요. 예전에. 네, 맞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고요. 줄임말인 청불회에서 수석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또 민주당의 전진숙 의원도 청불회와 관련이 깊어요. 사무총장을 맡았었죠. 맞습니다. 청와대 네. 행정관 출신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의 신행 조직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만큼 지금의 이 정각회가 하는 역할처럼 이 종단과 정치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선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아까 말씀하셨던 가수 출신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재원 김재원. 의원 오늘 네. 만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 김 의원이 어렸을 때부터 불교 신자였대요. 음. 증조 할머니도 불교 신자였고, 굉장히 불교와 관련이 깊은 본고장인 네팔에서 그래요? 네, 음. 룬비니 동산도 있고 네. 아시지 많이 잘 가보시지 알죠. 않았습니까? 예, 5살에서 10살까지 살았다고 해요. 예. 이 또 네팔에 있는 안나푸르나 산 아, 유명하죠. 유명하죠. 예. 또 아버지가 산악인이셨는데 예. 뭐 어렸을 때 이 안나푸르나라는 산이 락슈미라는 이 여신을 상징하는 산이어서 여성용품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풍습에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그래요? 있다고 여성용품이요?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신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신기하다고 느꼈었군요. 뭐 어린 마음으로는 네. 또 얼마든지 얼마나 신기하게. 어렸는데요? 뭐 한 10대였습니까? 아, 그렇죠. 어렸을 때니까. 그렇죠. 예. 예. 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불교의 본고장에서 쭉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이 뭐 생명 존중의 가치나 또 연기, 인연 이런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았고 그런 만큼 이 부처님 가르침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치를 해나가면은 예. 또 그런 어떤 좀 의원들과도 네. 협치도 잘 되고 하는 어떤 강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품고 국회에 입성을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이런 뜻을 함께하는 여러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정각회에 가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습니까? 정각회 등록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지금 보니까. 예. 보통 한 5, 60명은 돼야 될 텐데 아직 그 정도는 네. 아니라는 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군요. 이게 이제 정각회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역사가 어떻게 된지 이것도 궁금한데 네. 지금 그 경기도 교육감 하시는 임채희 교육감의 장인 권익현 전 의원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분이 정각회 어떤 산파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긴 지 얼마나 됐죠? 벌써 창립 41주년을 맞았습니다. 예. 그동안의 정각회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불교계 여러 가지 수건을 해결하거나 이런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문화재 관람료 논란을 좀 해결을 한 사례가 있고요. 또 이 뭐 사찰의 전기요금 부과 체계를 개선한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저희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이 제주 지역의 라디오 방송을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해준 의원들이 다 이 정각회 회장 회원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만큼 이 방송 포교 확대에도 기여를 많이 해왔다라는 점이 이제 눈길을 끄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의원들의 활발한 참여가 좀 요구되는데 이번에 총선 당선자 불자를 좀 조사해 보니까 한 40여 명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40명 이상인데 근데 아직까지 회원 숫자는 거기에 못 미치는 게 좀 아쉽군요. 맞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평균적으로는 40명 후반대에서 50명 초반 이 정도로 유지해 오고 있는데 뭐 일단은 모집 단계거든요. 그래서 예. 정각회 측에서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낙관적인 그렇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난번과 비슷한 뭐 49명에서 50명 정도를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이제 지금 사실 이 불교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예. 출가 절벽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출가 인원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불교계에서는 정치권 내에서의 신행 조직마저도 좀 규모가 축소가 된다면 이런 다양한 정책 현안을 푸는 데 있어서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자, 정각회 회장이 이현승 의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주호 의원이 이렇게 오래 할 게 아니었는데 그 전에 이현승 의원이 내정까지 됐다가 여러 개인 사정 등으로 이제 된 거예요. 회장이 원래 이제 맞습니다. 네. 한번 이미 했었어야 되는 분인데 네.
앞으로 정각회 활동 어떻게 지금 전망됩니까? 네, 우선은 첫 모임이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정각회가 매달 정기 법회를 열고 있는데요. 네. 그런 만큼 첫 모임에서도 총회를 비롯해서 정기 법회를 동시에 열 예정입니다. 호국불교를 주제로 해서요. 이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인 자광대종사가 법문을 열 예정이고요. 예. 뭐 이 밖에 또 아침 선명상 프로그램 경전 공부 모임은 쭉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법 포교에 앞장서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명상 프로라든지 또 무슨 체조라든지 예. 여러 가지 그 율동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한번 그죠? 참여를 같이 하고 왔습니다. 새벽에 그죠? 네. 예. 아주 상쾌합니까? 상쾌해지더라고요. 그거 하고 퇴근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예. 그럴 뻔도 했어요. 아, 너무 네, 피곤해서요? 간신히. 예. 아침에 일어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여의도 생활 이현석 기자였습니다. 네. 법조 출입하는 배재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세기의 이혼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후속 이야기인데요. 예. 연일 이어지는 최 회장과 이 항소심 재판부의 법정 밖 공방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좀 다뤘던 얘기인데 이 연장이군요. 네, 2주 전에 다뤘었죠. 예. 예. 또 2주 전이었군요. 네. 이 최태원 회장이 그 법원에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오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 근데 항소심은 재산 분할로 이렇게 역대급이지만 예. 마무리된 걸로 아는데 뭐가 또 있었나 봐요. 제가 얘기한 대로 무슨 뭐 오류가 있었나요? 오류가 예. 있었는데요. 예. 예. 사실 뭐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난달 30일이었죠. 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예. 이 재산 분할로 이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이제 판결을 했었는데 예. 그로부터 이제 보름이 넘은 지난 17일이었습니다. 그저께였는데요. 이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면서 최 회장 측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재판부가 곧바로 받아들였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최 회장과 항소심 재판부가 연일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예. 뭐 계산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무슨 오류가 있다는 이최 회장이 이제 판결문을 네.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예. 이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이 잘못된 걸 발견한 겁니다. 이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한텔레콤의 주식 그 주당 가격을 최 회장 취득 당시인 이 1994년에는 8원, 이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에는 100원, 또 SK CNC가 상장한 2009년엔 35,650원으로 이제 계산을 했는데요. 이 기준이 이제 선대회장이 그 별세한 1998년을 기준으로 이제 재판부가 봤는데 그 이전에 이 선대회장 기여도는 8원에서 100원이 됐으니까 12.5배인 거고요. 많이 늘어났네. 예, 98년 이후인 이 최 회장은 100원에서 35,650원으로 이제 주가가 올랐으니까 기여도가 356배라는 판단입니다. 예. 예, 하지만 이제 최 회장 측은 이 선대회장의 별세 직전인 1998년 당시 이 주식 가치가 주당 1,000원이었다고 주장을 한 건데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100배 왜곡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8원에서 1,000원으로 늘어난 거니까 125배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최 회장은 35.6배로 급속하게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식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진 것 같은데 정리하면은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보다 선대 회장의 기여도가 높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재산 분할 액수를 줄이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려받은 재산이 더 많고 내가 한 거는 좀 적다는 건데 그런 얘기죠. 예. 이 주식 가치 상승을 만약에 선대회장 쪽에 무게를 두면 이 노관장에게 가야 할 재산 분할 액수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이제 재계 서열 2위로 평가받는 SK의 총수가 이 재산 분할 때문에 선대회장 별세 이후에 기업의 노력을 너무 축소시킨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예. 저도 법조를 예전에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법원이 무슨 해명자를 내거나 설명자를 낸 기억이 없어요. 저는 없는데 네. 이번에는 냈어요. 수정 자료를 냈다면서요. 네. 그러면 재판부로서는 좀 자존심이 상하거나 뭐 신뢰도가 좀 흠집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매우 그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 최 회장의 주장대로 이 선대 회장의 별세 당시인 1998년에 대한텔레콤의 주가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습니다. 다만 이제 숫자만 고쳤고 재산 분할 액수 등은 바꾸지 않았는데요. 뭐 크든 작든 간에 이제 재판부가 오류를 범하고 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재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음.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설명자로 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래요, 저희가 크게 잘못됐네요, 이게 아니네요. 설명자를 내면서 그 법정 밖에서 공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 항소심 재판부가 네. 어제였는데요. 17일자 판결 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 자료를 냈는데 이 경정이란 말은 바르게 잡는다, 수정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판결문 경정에 대해서 중간 단계의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계산 오류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비율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최종 재산 분할 기점 시점을 1998년이 아닌 올해 4월 16일로 이제 잡았고요. 다시 그때 SK 주가가 16만 원이었다. 그래서 기여도 부분을 이 선 대회장 8원에서 100원, 그래서 125배, 최 회장은 1,000원에서 16만 원인 그래서 160배로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다시 계산했다고요? 예. 자, 최 회장 측이 다시 반발을 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기여도가 바뀌었으면 판결에도 영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재산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가 줄면 부인인 이제 노관장의 기여도 함께 줄어들어서 분할 액수가 이제 다시 따져봐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건데요. 재판부의 설명대로 이제 기여도가 125대 160이라고 하면 재산 분할 판결도 바뀌어야 하는데 이것도 안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반박을 했군요.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음 얘기가 아니군요. 앞으로 이제 이 절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얘기는 안 했군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이 최 회장 측은 이 항소심 재판부와 연일 공방을 벌이면서 이제 모레인 21일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법원은 우선 그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이 적합한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만약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이 수정된 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이 타당한지를 심리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또 만약 100원의 기준이 항소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이 대법원은 항소심 결과를 파기하고 서울 고법으로 이제 돌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법인 정지웅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등법원의 판결문 경정으로 현재 주식 가치까지 올라오는데 최태원 회장보다 선대 회장의 기여도가 높아진 것으로 볼 것인지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줄어든 것으로 볼 것인지가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의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요. 두 번째 오늘 주제는 뭡니까? 교권 침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생에게 이제 레드 카드를 준 담임 교사의 교체를 한 것이 교권 침해라는 파기환송심 판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학생이 뭘 잘못해서 레드 카드를 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학생 측에서는 또 뭐 학생들을 학대했다 이렇게 또 볼 것 같고 이런 재판 되게 특이한데요. 네. 이 광주 고법 행정일부의 파기환송심 얘기인데요. 사건은 해당 학교 교실에서 운영되는 레드카드 제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소송을 건 해당 학교 학부모 자녀는 3년 전에 수업 중에 이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심한 소음을 냈는데 담임 교사가 이제 그걸 못마땅하게 여겨서 칠판에 있는 그 레드카드에 학생의 이름표를 딱 이렇게 붙여놓고 교실 청소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모가 이를 두고 이제 자녀를 학대했다면서 학교 측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고요. 교실까지 가서 항의했습니다. 이 담임교사는 이 일로 이제 기억 상실 증세를 보였다고 하고요. 불안과 우울에 시달려서 이 학교 측이 교권 보호 조치를 취한 겁니다. 예, 이거 뭐 철진한 얘기입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담임 선생님한테 많이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죠. 근데 학부모가 소송을 냈잖아요. 네. 근데 법원 판단은 이렇게 엇갈리고 있나요? 그러니까 1심, 2심 이렇게 네, 엇갈립니까?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교권 보호가 우선이다라고 해서 학교장의 손을 들어줬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가 학대당한 게 맞다. 그래서 학교 측의 잘못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건데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을 광주 고법으로 이제 파기환송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파기환송 재판부가 교권 보호가 우선이라면서 학부모 측의 패소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요즘 이제 자녀 수가 적다 보니까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지나친 간섭이 아이 교육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교훈을 준 그렇습니다.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경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무관심도 문제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네, 지금까지 서초동 언박싱 배재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오디세이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원식 기자가 제주도 갔다 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JDC라고 하는데 JDC 잘 모르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네. 기관입니까? 잠깐 소개드리면요. 네. JDC는 제주도를 국제 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든 그런 전담 기관인데 지난 2002년 5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큰 일을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가 보면 네. JDC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JDC가 수행 중인 사업은 헬스케어 타운, 그리고 휴양형 주거단지, 내국인 면세점, 네. 그리고 영어 교육 도시와 첨단 과학 기술 단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화 역사 공원 조성도 있습니다. 예, 면세점이 바로 여기서 운영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이군요. 네, 네, 그렇죠. 자, 근데 말이죠. 제주도 개발 문제 그동안 이제 중국 자본에 의한 무분별한 뭐 우려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 무엇보다 녹지병원이라는 그 영리병원 개설 문제로 또 많이 시끄럽다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녹지병원은 중국의 공기업인 녹지그룹이 제주도의 콘도 사업 등과 함께 병원을 설립한 건데요. 처음부터 이 병원 자체가 문제가 됐던 게 영리법인으로 설립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비영리법인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병원 개설은. 예. 그래서 녹지병원은 결국 우리들 병원 측에다 지분을 넘기고 네. 이 우리들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네. 녹지그룹의 나머지 투자분이 이제 있는데요. 70%가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JDC가 다 인수를 해서 그리고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나서게 됩니다. 양영철 JDC 이사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우리가 녹지와의 오랫동안 협상을 통해서 작년 11월 달에 녹지 자산을 저희들한테 양수하는 것으로 MOU를 맺었습니다. 그 MOU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실사를 하고 있고 실사를 끝나면은 저희들이 인수를 할 겁니다. 인수가 끝나면 올해 3분기 정도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 계획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들 녹지국제병원이 입주한 곳이 앞서 네. 말씀드린 헬스케어 타운인데요. 현재 신규 의료기관들을 유치하는 등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도 양영철 이사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제 그 헬스케어 타운이 국내용만 아니거든요. 우리 제주도가 국제 자유도시이기 때문에 국제 수준의 우리가 실버 타운이라든지 연구단지라든지 이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헬스케어 타운이 동남아뿐만 아니라 우리 심지어 미국의 교포들도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국적이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듦으로써 우리가 그래도 JDC가 국제 자유도시라고 하는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자금 조달하겠다 그러고 부지 조성도 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공사가 중단됐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녹지병원이 우리들 녹지국제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네. 이제 그게 중국은 더 이상 이제 안 하는 그 거고. 부분은 이제 손을 네, 뗐다고 뗀 보시면 거고. 됩니다. 그러면 이 병원이 언제 개원합니까? 이 병원은 일단 저 계획상은 올해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병원을 가봤는데요. 이게 네. 우리들 병원이라고 분당이 유명한 그 병원과 같은 그 우리들 병원입니다. 근데 원래 당초 이 녹지그룹이 지향했던 것이 성형외과 중심의 그렇죠. 휴양형 어떤 그런 병실을 이렇게 추구한 반면에 네. 우리들 녹지국제병원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암치료센터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데 주로 1인실 위주의 병실이었는데 이것을 다인실로 좀 개조하는데 1인실을 보니까 보호자용 뭐 숙박시설이 따로 있고 그리고 베란다에는 욕조가 있는 등 참 호화스럽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네. 허가를 받아서 올 연말에 좀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몇 년 전에는 원희룡 도지사 때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네, 이 그렇습니다. 문제로. 물론 비영리죠, 당연히. 근데 해외 투자도 이게 참 여기 시끄러운 것 같은데 아까 중국 얘기도 했습니다만 녹지그룹 외에 말레이시아의
어떤 그룹도 투자를 했다 또 철수했어요. 여기도.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네. 조금 앞서와 좀 다른 게 네. 이것도 뭐 법원 판결에 의해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라고 서귀포 해안가에 있습니다. 네, 알아요. 전망이 네. 좋은데요. 예, 예. 일단 이 1,000억 원 이상의 보자야 말레이시아 그룹인데요. 왔는데 1,000억 원 이상의 일단 투자를 해서 개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1단계가 마무리될 점에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예. 토지 수용이 잘못됐다. 아. 즉 그러니까 다시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자야 그룹은 아예 그룹을 철수하고 이 땅은 전부 다 JDC에서 되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양영철 이사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예. 오랫동안 정체됐던 이 휴양단지가 주민들의 많은 여러 같은 지원과 그리고 국토부,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을 이끌어내서 다시 법원에서 조정을 거쳐가지고 작년 11월 달부터 보상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50%를 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이제 올해에 70%를 넘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7월 달부터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2, 3년 내에 꼭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양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서 예. 앞으로 해외 투자 받기가 참 힘들게 됐다. 이렇게 쓴소리도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가 제주도가 싱가포르처럼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관광 도시처럼. 그게 쉽지가 않네요. 보니까. 어쨌든 JDC가 또 내국인 면세점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는 많이 이용을 못했다기보다는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면세점을 많이 이용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JDC가 특징이 별도의 국고 지원이 없이 자체 재원만을 통해서 각종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개발 사업의 수익원이 이 JDC 내국인 면세점입니다. 모두 세 곳인데 제주공항에 한 개가 있고 그리고 제주항에 두 곳 있습니다. 예. 이 내국인 면세점을 통해서 연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해외를 나가지 못하는 코로나 시국에서는 이 제주도 면세점을 둘러오는 그런 여행이 한참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직접 제가 찾아가 봤는데요. 이 예. JDC 면세점 제주공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일단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파는 물건도 좀 제한적입니다. 아, 그래요? JDC 측에 따르면 내국인 면세점에는 15개 품목만이 들어올 수 있고요. 면세 한도가 $800 그리고 1년에 연 6회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국 하이난과 일본 오키나와 등 다른 나라의 내국인 면세점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그렇죠. 대목인데요. 여기서 각진규 JDC 면세사업본부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저희보다 후발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중국의 하이난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보다 이제 조금 앞서서 이제 일본의 오키나와라든가 내국 면세점 운영하는 국가들을 보면 면세 한도라든지 또 구매 횟수라든지 팔 수 있는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수 활성화 진작을 통해서 또 이제 국내 경기를 또 이제 좀 부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중에 하나로 내국 면세점에 있는 이제 규제를 완화하거나 또 폐지하거나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이난 면세점의 경우에는요. 예. 품목이나 이용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면세 한도도 1,800만 원입니다. 도대체 매일 내수 경기 활성화를 부르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왜 규제를 안 푸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JDC의 미래는 밝지만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 박원식 기자의 경제 오디세이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오영애 캐스터 전해드립니다. 서울을 포함한 내륙 지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전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은 낮 기온이 33도 내외로 오르면서 덥겠고요. 제주도는 오늘 늦은 밤부터 장맛비가 내리면서 제주도에는 올여름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는 전남과 전북 남부, 경남권에도 비가 확대되겠고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제주도의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 아침까지 제주도에는 50에서 최고 150mm 이상, 제주 산지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전남과 경남, 제주도의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7, 8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 서울, 대전 35도, 강릉, 대구 32도, 부산은 28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